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진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총선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이 어떠한 가치와 노선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꾸려나가고 싶은지 어떤 블루프린트를 보여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지난 9일 경쟁명부 후보 선출을 먼저 마쳤고 현재는 전략명부 후보들에 대한 당원 투표가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명단에 대해서 금요일까지 찬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토요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인준됩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과 녹색의 가치 그리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치를 해온 분들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정치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풀뿌리 현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정책과 비전은 사라진 채 친명횡재, 비명횡사, 친윤불패 등 공천 파동과 무감동 공천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녹색정의당의 후보들이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께 작은 울림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명의 후보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나순자 위원장은 세 번째로 큰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한국 사회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도 의료계 대란 의사들의 의료 집단 거부 투쟁 싸움에 맞서서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비례대표 2번은 허순규 후보입니다. 허순규 후보는 녹색당 추천 몫이기도 하고요. 청년 정치이자 새로운 녹색 정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인 안동에서 풀뿌리 기초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의미 있는 득표를 2차례 기록한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허순규라는 젊은 정치인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례 3번 이보람이 후보는 전남 영암에 근거로 해서 노동조합 운동과 지역운동을 활발하게 해온 정의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현대 사모중공업 노동자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구 정치인으로 기초의원 2번과 도의원 1번, 그래서 12년의 지방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가진 분입니다. 여성으로서, 지역으로서, 또 노동으로서 대표성을 갖는 든든한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4번 권영국 후보는 거리의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한국 사회 대표적인 노동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굽힘 없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힘차게 싸워온 분이고요. 중대재해 전문가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노동 현안에 대한 입법 투쟁 그리고 노동과의 연대를 아끼지 않은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5번 김호김 후보는 현재 제주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인재입니다. 강기갑 현해자 이후 맥이 끊긴 진보정당의 농민 국회의원을 저희는 이번에 기필코 만들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정치를 직접 보여드릴 농민 후보입니다. 비례대표 6번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당임 대표인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운데 번호에서 중원의 싸움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비례 7번은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문정은 후보는 청년유니언 광주지부 위원장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활동을 개척했으며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광주 호남 사회에서 민주당이 나중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이 당의 미래 정치인이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8번은 어제 역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녹색정의당의 인재영입 1호 조천호 박사입니다. 조천호 박사님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후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분입니다. 그린워싱을 일삼는 거대 양당에 맞서서 정의로운 기후정치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9번 신현자 후보입니다. 신현자 후보는 정의당의 여성위원장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친환경 급식운동, 상권보호, 노동인권과 성병등 정치를 위해서 부천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정치인입니다. 신현자 후보의 노동정치, 여성정치, 지역정치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례 10번 정미정 후보는 한국장애인 자립센터 총연합회 충북 대표와 음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을 지내고 있고 충북도당에서 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등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쳐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례 11번 정의원 후보는 녹색당 전국 사무처장으로 녹색 정치를 맨 앞에서 이끌어왔고 다양한 정치개혁 사항과 거대 기득권 양당제 타파를 위한 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복무해왔습니다. 현재 정의원 후보는 녹색정의당의 공동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비례 12번 이호성 후보는 녹색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으로 사회운동과 함께 성장하면서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 강원도에서 싸우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강원도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지만 이호성이라는 강원도를 이끌 새로운 미래의 진보 정치인을 비례대표 명단에 세움으로써 강원도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비례 13번 김민정 후보는 이 자리에 자주 서는 저희 당의 대변인입니다. 노회찬 정치 부천 시민포럼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노회찬 정신을 정치에 접목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녹색정의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곳 소통관에서 언론인들과 더 호흡하면서 새로운 진보정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례 14번 팽명도 후보는 녹색정의당의 장애인위원장이자 오랜 기간 장애인 야학교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인권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영상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애인 탄압, 탈시설 예산 삭감에 맞서 지금까지 보여준 다양한 활동의 경력을 10분 발휘할 예정입니다. 녹색정의당의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14분의 비례대표 명단에 있는 정치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 역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상임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진보정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보정당이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22대 총선에서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농정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찬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허순규 녹색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재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김호김 농민 비례후보 오셨습니다. 현혜자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진주 녹색정의당 공동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김덕수 전농 춘천시 농민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유아영 전현홍 논산시 여성농민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찬희 공동대표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멀리 제주에서 김오김 농어민 위원장님, 또 우리 비례대표 후보시기도 하죠. 현혜자 전 국회의원님, 김덕수 전농 춘천시 농민회장님, 유아영 전은홍 논산시 여성농민회 부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는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투기와 개발로 농지 면적 감소가 심하고 농업 인구 수도 급감하여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으로서 섬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며 농민과 어민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제주의 농민은 이러한 이중적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녹색정의당의 제주 농민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땅과 바다를 지키고 국민 먹거리와 건강을 보장한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농어민의 말로 기후위기로부터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주고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부는 디지털화된 온실과 축사를 만들어 스마트 고도화를 통해 무인 자율화된 농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환경 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으로 친환경 직접 계속 개수를 늘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밀과 콩 자급률을 높여 식량 완보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후위기로 사과 생산력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 먹을 수 없다는 뉴스가 매일 들렸습니다. 이제는 딸기도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수확 시기도 늦춰져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더해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높은 자살률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농민과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정부는 진심을 다하는 성찰도 대안도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먹거리 분야에 대응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앞에 대책 없이 쓰러져가는 농어민들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에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농어민이 없고 국민의 건강도 없습니다. 기업과 기술 투자밖에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리고 농어민을 지키는 약속을 할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에 농어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담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어민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기후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허승규 녹색 부대표님이랑 김오김 농민 비례 후보께서 농민 공약, 농정 공약을 발표하시고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늘이 농사를 짓는 세상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모두가 절감하는 시대, 농어민들을 피부로 느끼고 땅과 바다에서 매일 느낍니다. 뿌린 씨앗이 더운 열기로 곪고 한파로 열매가 죽고 태풍의 벼가 쓰러질 때 농민들의 가슴도 내려앉습니다. 바닷속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바다 생물들이 사라져갈 때 해녀들의 눈물은 바닷물과 범벅이 됩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국가가 이끄는 대로 정책도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이 이끄는 대로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 하늘이 이끄는 길로 농사를 지어야 국가도 살고 온 국민이 살고 농민도 삽니다. 하늘이 이끄는 길은 바로 농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국민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3분의 1이나 됩니다. 우리는 먹거리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쓰레기로 인한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민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국민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면서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정책이 온실가스를 배출해가는 산업정책, 농업 먹거리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농업으로 먹거리 소비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농어민 스스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하늘이 이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농어민의 삶을 살리는 농업 먹거리 정책으로 이끌겠습니다. 첫째, 농어민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농사짓고 어업활동을 하도록 공익 직불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공익 직불제의 중심을 기후 생태 직불금으로 개편하여 친환경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은 농민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길을 터준다면 농민들은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익직불금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친환경 쌀 100%를 생산하여 친환경 농업 비율을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한국인 밥상의 쌀은 전체 경작지 절반에 가깝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과 의지로 가능합니다. 둘째, 이에 맞춰 농업 재보상제로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과 농업재대책법을 기후변화의 대책과 피해보상제도가 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원래 농작물 재보험에 겨우 3개 작물을 추가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는 농민들은 보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기후위기 대책이 되고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는 모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보험지원금도 50%에서 80%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정치인, 공직자가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회복시키고 220만 농어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소득을 안정화하여 식량자금률을 60%로 올리겠습니다.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식량주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매년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 중 농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지난해에 겨우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농민과 농지가 있어야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최소한 보장돼야 청년도 퇴직자도 영농 후계자도 농사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가 농사 짓지 않고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농민과 청년농,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최소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사 짓게 하겠습니다.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미 농어민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이제 현실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생활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 땅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농사 시작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농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쌀과 친환경 먹거리가 학교 급식을 넘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생들까지 밥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친환경 쌀과 농수산물을 생산해도 가격이 비싸서 못 사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자금, 취업난, 주거난으로 컵밥, 흙밥 등으로 때우는 청년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이는 미래의 국가의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지방대학부터 친환경 쌀과 먹거리로 반값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급식을 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 친환경 쌀과 먹거리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곳 국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과 가격이 높아지면 사과 농민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경매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업이 아니라 농어민이 잘 살게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과 농어민 모두 적절한 가격으로 사고 팔기 위해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수도권부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민의 건강은 산업재해보험으로 지키고 농어촌의 환경은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로 보호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와 농어민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산재보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별도로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은 무분별한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발생지 광역 단위에서 처리하는 공공 폐기물 처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농촌에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공공처리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산업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즉각 조사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폐기물 업체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도시민이든 농촌 주민이든 산업 폐기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정책은 정부의 예상과 국민적 의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할 게 아니라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도 그에 맞게 끌어올리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업 예산 3.7%를 6%로 올려 정책을 이행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생태정책실과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여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의지는 정부 조직을 넘어야 합니다. 농어민 소비자, 유통업계, 먹거리,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생태 먹거리를 위한 대국민 원탁 테이블을 바로 열겠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산업에 달려있고 국민의 건강은 먹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농업은 경제이자 건강입니다. 대국민 원탁 테이블을 열어 경제와 건강을 함께 살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 먹거리의 100년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정책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 22대 국회에 입성해서 오늘 발표한 농정공약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 김호김 후보님과 허승교 부대표님께서 간단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너무 높아요. 스크린 좀 내리세요. 스크린 조금만 더 내리세요. 녹색 후보, 농민 후보로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꼭 실현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달리 지금 여론도 국민들도 이 위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너무나 안일한 그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또 정부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입장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14일까지 실시되는 2024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충돌 방지 역할을 해온 9.19 군사 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올해 한미연합연습은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위협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훈련 현장을 시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남북 간 대화는 일체 중단되었고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매일 목도하고 있는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모두의 삶을 파괴하지만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 맺힌 절규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본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전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했던 할머니들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적 해법이 시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김진양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자가 이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참가자는 이따가 권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근본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불안정했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쟁체제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추진 정책이 가져오는 폭풍입니다.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핵폭풍입니다. 어떤 규모의 전쟁이든 일단 나면 그것으로 전면전이자 이 땅은 불모의 폐허일 뿐입니다. 북이남을 교전국 관계를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북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면서 전쟁 도발 훈련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강도와 규모입니다. 군사훈련이라며 벌리는 전쟁 연습도 공격적 핵전쟁 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후과는 민족 말살일 수밖에 없으며 대학살 참사입니다. 남북 적대관계 강화의 우선적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안전판인 9.19 군사합의 파괴를 선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이라는 대북 무력 진공의 헛된 기세를 그대로 쏙 빼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해질 것은 뻔합니다. 후회할 순간조차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갈수록 전쟁을 촉진시킬 뿐인 한미 군사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그건 공격형 핵전쟁 연습입니다. 이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오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 자산이 모두 핵전쟁 무기입니다. 통상적 방어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절박하게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한미 군사 동맹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협의라는 허를 쓰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결정하는 미군의 전쟁 사령부일 뿐입니다.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권을 움켜쥐고 있는 외국 군대의 전쟁 사령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누가 그곳에 맡겨도 된다고 한 적이 있기나 합니까? 한국군은 이 전쟁 사령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권국가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꼴로 소위 국방의 의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목숨인 군대에서 그 최고 위급 상관이 결국 미군이라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은 외국 군대가 지휘하는 전쟁 사령부에서는 언제든 쓰고 버려도 되는 작전용 소모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부모일 국민들은 이에 대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하여 유엔의 정식기구도 아닌 유엔사라는 기만적인 기관까지 가동하는 미국의 전쟁 전략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으로 항의 거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자위대는 이와 같은 한미 군사 연습 체제를 통해 이 땅에 기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 본질이 미 군정이 인정한 일본 총독부 정권인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한국 전쟁은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태평양 체제의 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만의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사 전체의 악몽이자 대학살극이 될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책동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민주 세력, 진보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냅시다. 탄핵 국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전쟁 체제를 해체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입니다. 한미 군사 연습의 도발주의적 전쟁 촉발도 이로써 막아낼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단결하면 전쟁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확실합시다. 때는 마침내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자 김진양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관념적 위기가 아닙니다. 북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전쟁 중의 적대관계로 이미 천명했습니다. 현재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쟁을 막는 훈련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전쟁을 촉발하는 훈련입니다. 전쟁을 막는 진짜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촉발하는 거짓 안보, 가짜 안보입니다. 전쟁은 관념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오목한 위기는 우리 모두, 국민 모두, 정치권 모두 이 전쟁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의 사태, 이 모든 전쟁적 위기가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반대, 오직 평화, 5천만, 8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태평양 3차 대전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남북의 전쟁은 남북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인류 절멸의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막아내는 힘은 주권자, 국민의 반전 평화의 이론입니다. 껴있는 국민들, 우리 모두 현재의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합시다. 정부는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합시다. 국민의 명령으로, 주권자의 명령으로 전쟁훈련을 거부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주권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자 백재길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미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고 유엔사 12개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통상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계해 진행해 오던 대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쟁 위기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정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매년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선제 타격, 주정론을 공약화하고 국정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남북 간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합의는 파괴되었다. 최소한의 충돌 방지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마저 사라지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몇 배로 늘어났으며 일본 자유대까지 불러들인 한미일 연합훈련도 연례화되었다. 전쟁과 충돌을 조장해온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지하고 전쟁 위기만 높여온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전문가들도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도 매우 강경하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히고 연일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부지구를 방문하여 훈련을 지도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는 포사격 부대의 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즉강끝 선응징 후보고라는 전쟁 불사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그나마 미국은 지난 5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험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공식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평화다. 전쟁이라는 대참사를 피하려면 전쟁 선동과 전쟁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불러오는 대북 전쟁 선동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전쟁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다. 2024년 3월 13일 국회의원 윤미향, 국민주권당, 김복동의 희망,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완성연대, 촛불행동, 평화어머니회,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함부르크 촛불행동, AOK.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노혁입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 준비해 주신 단체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행동의 김민우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자 김진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국민주권당 비례후보 국회의원 출마자 백재길님 모셨습니다.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구산하 후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동 촛불행동의 김상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당 당원이신 윤숙희님, 김혜성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의 희망 사무국장님이신 오준성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분들과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월 달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일 1차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이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월 총선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항공모함이 총집결하는 그런 계획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까지 드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행사하고 소개하고 먼저 말씀하고 기자. 대표님도 말씀하시죠. 네. 말씀 소개하고. 네,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하나요? 네.
네, 쇼돌고래 폐사 거제 시월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핫핑크 돌핀스 시민회원 물도깨비라고 하고요. 오늘 공동주최는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공동 주최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의 발언, 핫핑크 돌핀스 공동대표 조약골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약골 핫핑크 돌핀스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입니다. 최근 2월 25일과 2월 28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돌고래 수욕장 거제 시월드에서 2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월 25일에 폐사한 돌고래는 이름이 줄라이이고요. 2월 28일에 폐사한 돌고래는 이름이 노바입니다. 거제 시월드는 2014년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4마리의 돌고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마리 돌고래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지금까지 70%의 사육 돌고래가 폐사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돌고래가 죽어갔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중단이라거나 혹은 과태료 부과라거나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요. 거제 시월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예전에 논란이 되었었던 돌고래 위에 올라타고 서핑보드 타기 하는 이런 체험이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정부에서 돌고래 올라타기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고강도의 돌고래 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는 돌고래 쇼 대신에 생태 설명회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이곳 거제 시월드만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돌고래 쇼를 하고 또 아무런 휴일이 보장되지 않고 또 돌고래들이 아플 때 어떻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결국 지난 2월 25일과 28일 2마리의 돌고래가 또다시 폐사한 것입니다. 이 돌고래들이 계속 죽어나갈 때 저희 시민단체와 또 국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 시월드의 거부로 인해서 합동조사는 실시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돌고래들의 죽음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안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작년 6월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그리고 고래류 전문가들이 거제 시월드를 현장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한 뒤에 문제점이 있자 거제 시월드 측에 돌고래들에게 휴가를 줘라. 그리고 아픈 돌고래, 질병에 걸린 돌고래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조치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거제 시월드는 정부의 이런 권고 사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2마리의 돌고래가 죽어간 것이고요. 이렇게 돌고래가 죽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돌고래 쇼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당국이 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라. 즉 돌고래쇼 중단과 영업 정지 그리고 나아가서 시설 폐쇄를 명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거제 시월드의 시설은 지금 매우 부족한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 포류류 보호 체계를 정부는 즉각 세워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제 시월드에서처럼 고래가 계속 수족관에서 폐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하루속히 고래들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 또 뿐만 아니라 바다 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 안에서는 예산을 바다쉼터 예산을 마련을 했지만 결국은 정부 예산대로 바다쉼터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부는 전혀 이 해양 포류류 보호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정책도 적극적인 의지도 없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13번째, 14번째 지금 돌고래가 거제 시월드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고래들은 안전하게 그들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바다에서 살다가 그 생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깝고 인간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동물 학대를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발 앞서가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물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명서 제가 앞부분을 읽고 순서대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거제 시월드를 폐쇄하고 고래 돌봄센터를 건립하자. 국내 유일의 돌고래 쇼장 거제 시월드에서 또다시 쇼 돌고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5일 큰 돌고래 줄라이가 사망하였고 2월 28일에는 큰 돌고래 노바가 사망한 것이다. 거제 시월드는 이렇게 돌고래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돌고래 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며 큰 지탄을 받고 있다. 2014년 거제 시월드 개장 이래 10년간 총 14개체의 공연노동 쇼 돌고래들이 이곳 수조에서 죽었다. 문제는 거제 시월드에 감금되어 죽을 때까지 공연노동에 동원되어 온 돌고래들은 아플 때 쉴 권리도 1년 365일 계속되는 강제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이다.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수족관 실태 점검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23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및 고래류 전문가들이 거제 시월드를 점검하고 내놓은 보고서에는 돌고래들에게 휴관일 등 안정적인 휴식 보장 필요, 건강 상태 약화 개체 보호 방안 필요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정부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거제 시월드가 돌고래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돌고래 쇼를 강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거제 시월드에게 과도한 체험행사 동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휴관 등 개체별 정기적인 휴식 제공을 위한 운영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질병관리 계획 매뉴얼 보완 역시 권고하였다. 이번에 다시 반복 발생한 공연노동 돌고래 죽음은 2023년 정부의 권고사항을 거제 시월드가 이행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고래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이곳은 무리한 쇼 강행으로 또다시 돌고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좁은 수조에 갇힌 돌고래들은 감금 및 인위적인 공연 동작 강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감염 및 질병 노출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다. 현재 거제 시월드에 있는 돌고래들은 모두 잔인한 포획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다이지 마을 앞바다에서 잡혀와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이 모두가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이나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 국내 다른 고래류 사육시설이 모두 돌고래 쇼를 중단하고 이른바 생태 설명회로 전환하였으나 거제 시월드만은 유일하게 무리한 돌고래 쇼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이번 죽음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짐작해야 한다. 정부의 최소한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무리한 강제노동으로 돌고래들을 사망으로 내모는 죽음의 돌고래 쇼장 거제 시월드는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곳에 갇혀있는 돌고래들을
정부가 하루속히 바다 한쪽에 고래 돌봄센터를 마련하여 바다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거제시가 기부 체납 받기로 하고 무상 임대한 거제시월드의 남은 시설은 돌고래 쇼장 폐쇄 후 해양동물 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거제시월드의 무리한 돌고래쇼 강행이 돌고래들을 또다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는지 관계기관의 엄정한 사인 조사와 함께 거제시월드의 영업 정지, 돌고래쇼 중단 명령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2024년 3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수영입니다. 어제 의협 간부들이 14시간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그리고 블랙리스트 기업 쿠팡이 역고소에 나서고 있어 오늘 공익제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경인 의료대란 해법은 국민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신지 걱정입니다. 경찰은 어제 의협 간부들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했다 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경찰, 정부, 의료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앞서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면 추락한 지지율이 올라올 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공천 노름에 빠진 거대 양당도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의료계의 의도도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맞상대하여 양보를 얻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테이블에 정부와 마주 앉아 단독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극한 대결 속 서로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민 생명이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촛불을 밝히며 국민이 함께하는 문제 해결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당장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합시다. 국민의 의지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정답을 실현합시다. 녹색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지금의 의료대란 위기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우리 당 권영국 후보를 역고소한 블랙리스트 기업 쿠팡. 쿠팡 블랙리스트 최초 제보자 김준호 님이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올라야 할 블랙기업 쿠팡. 이들이 범죄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익제보자와 변호사 그리고 언론에 대한 역고소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권영국 변호사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용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로서 노동 3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목적의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이자 총체적 범죄 행위입니다. 무려 1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범죄자 쿠팡이 자신의 잘못은 부정하며 공익제보자와 공당의 비례후보와 언론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로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노동청과 경찰은 속도감 있는 수사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쿠팡의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녹색정의당은 농민후보 김오김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합니다. 과일 대란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사과 수확량이 줄어 사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사과가 오르니 대체 관계인 다른 과일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7.5% 높아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과 신분 상승입니다. 서민과의 사과가 너무 비싸 금사과가 되어 장바구니에 쉽게 담지 못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이렇게 서민 밥상부터 위협합니다. 치솟는 식량 가격은 우리가 쉽게 먹던 과일들조차 쉽게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기후위기, 먹거리 문제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농민후보 김오김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합니다. 전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제주농민 김오김과 기후위기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개, 진상으로 보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국민의힘 장해찬 후보, 누가 진짜 진상입니까? 국민의힘 장해찬 예비후보의 과거는 파면 팔수록 막말과 비하 발언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장해찬 후보는 과거 SNS에 멀쩡한 청년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되는 것처럼 평범한 중년들은 등산복 입으면 진상이 된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난교는 예찬하고 예비역 청년과 중년층을 난데없이 싸잡아 개, 진상으로 매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입니까? 비하와 조롱으로 점철된 장해찬 후보의 삐뚤어진 세계관은 가히 막장 수준입니다. 언행에 혐오가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부산의 미래를 참칭하며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지 황당무계합니다. 동물병원 폭파, 시청자 수준은 에마 부인, 등산복 중년은 진상 등의 막말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혐오 배설입니다. 습관적으로 혐오를 배설해놓고 표를 바라는 정치인과 단지 예비군복, 등산복을 입었다고 비난당한 국민, 둘 중 누가 진짜 진상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방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플러일 뿐이지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변명이 깁니다. 혐오 예찬, 장해찬 후보는 여러 말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재랑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일 1예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입 찢고 싶다던 장해찬, 본인 얘기인가? 장해찬 후보를 파면 팔수록 망언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불 지르고 싶다, 난교 예찬, 부산 주민 비하 등 망언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해찬 후보는 SNS에 사과문 하나로 그 모든 망언들을 뭉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었던 장해찬은 다른 장해찬입니까? 가히 조적조에 이은 장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망언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장해찬에게 현재 장해찬의 입이 찢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사회를 망쳤다던 과거 장해찬 후보의 발언처럼 망언을 남발하며 그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후보에 대한 너무나 쉬운 용서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에 책임지지도 않고 그저 권력에 줄 서기만 하면 배지 달 수 있다는 교훈이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언 화수분 장해찬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 주이삭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온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원칙 없는 원칙 메시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사실상의 해외 도피를 장려한 것이 윤 대통령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까? 다른 이들의 비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겨눴던 윤 대통령께서 본인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제일 요구권, 즉 거부권까지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아마도 윤 대통령의 원칙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원칙이요, 불리하면 반칙이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은 원칙이 없는 대통령의 원칙 우는 메시지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기고 있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갑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오늘은 마포갑 이지은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입니다. 저 이지은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안녕하는 의례적 인사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지금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정권 사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멈추는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지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단 하나의 소명입니다. 저는 경찰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갔고 19살부터 경찰 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 계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손꼽히는 마포 홍익지구대 등 최일선 현장에 근무하며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 지구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광스러운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했고 경찰은 정권 편향적 수사와 위법적 강제 시위 해산에 동원되며 그 역량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폭거에 우리 모두는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그 자체였던 경찰이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증오와 야만의 시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끼는 경찰 조직과 평생을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출마하는 마포갑은 저희 꿈을 이루어준 곳입니다. 27살 첫 서울 발령 때 마포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고 제 이름으로 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도 마포, 경찰로서 현장을 누비며 저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곳도 바로 마포입니다. 따뜻한 이웃과 정감 있는 거리, 다양한 맛집들과 경의선 숲길까지 마포가 아니었으면 저희 일상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마포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한류 문화의 성지, 청년들의 꿈이 피어나는 도시, 미래형 원스톱 교육도시, 주거, 교통, 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생활 안전망으로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마포를 한류 문화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K-팝 복합 공연장을 건립하고 K-뷰티 등 한류 기업의 킬러 콘텐츠 매장을 개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홍대, 신촌, 마포, 여의도로 이어지는 한류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마포를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피어나는 마포로 만들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컨설팅부터 공간 대여, 자금 지원까지 청년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고교를 연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첨단 교육 기자재를 마련하며 학원과 주변 차량 정리와 소방시설 확보 등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교통, 주거, 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신안산선 전철의 만리제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거대 권력의 바벨탑 앞엔 이지은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의 폭정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이지은이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책임은 오롯이 저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이지은. 예,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정입니다. 두 건의 노동 관련 브리핑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어제 대법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철업계 1위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입니다. 13년 만에 지난한 투쟁 끝에 얻은 승리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현대제철은 하루라도 빨리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제철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활용해 죽음의 외주화에 앞장서온 기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에서만 4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희생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강은미, 양경규 의원이 수차례 안전관리와 불법 파견에 대해 지적해도 현대제철은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날 제철업계 1위라는 명성을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꼼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부당한 관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활용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들 또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튀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비열한 강제 경매. 이런 비열한 먹튀 기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옵티칼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이 땅의 노동자들의 가하는 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니토덴코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 혜택을 단물처럼 쪽쪽 빨아먹고 수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구미 공장에 불이 난 후 1,300억 원의 화재 보상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불탄 공장을 다시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액수지만 니토덴코는 공장을 청산하겠다며 노동자들의 해고를 감행했습니다. 불난 김에 노골적으로 먹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혈세를 빨아먹고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몰라라 하는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라도 일하게 해달라는 한국옵티컬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도 오늘로 66일째입니다. 오늘 한국옵티컬 노동자들은 니토덴코가 법원에 요청한 강제 경매가 결정됐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터에서 몰아내는 걸로도 모자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집을 빼앗겠다는 그야말로 삶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협박이며 폭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일본 기업의 비열한 술수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고만 볼 생각입니까? 일본 자본의 먹튀 행각을 비워할 생각이 아니라면 한국 노동자들이 방치되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설 때도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니토덴코의 비열한 술수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 곁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번 한국옵티컬 현장에서 외국 기업의 잘못된 먹튀 행태를 바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후 외투 자본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외투 먹튀의 다음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싸우겠습니다. 더는 외국 자본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먹튀하지 못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도태우 후보 관련된 브리핑과 정봉주 후보 관련된 브리핑 두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망언 그리고 일배 논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집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사퇴를 해도 수십 번은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에게 사명권을 쥐어주는 게 국민 눈높이라니 이 정도면 국민 비하입니다. 조용한 공천 운운했지만 실상은 친윤 친박 공천, 망언 공천, 일배 공천, 난교 공천 같은 썩은 공천만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윤석열 심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은 정봉주 후보가 몇 년 전 유튜브에서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줄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는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 후보가 촬영하기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는 북한의 목함 지뢰로 인해 DMZ에서 우리 군인 2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의 심정을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웃음거리로 소비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 발언이라고는 하나 국군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저질스럽게 비웃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거대 야당의 선거 후보로 나온 모습을 보니 참담합니다. 성추행 가해자여도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의 목발을 비웃은 자여도 친명이면 다 오케이 라는 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도태우 장해찬이라는 막말 후보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정봉주라는 막말 후보가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공당의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공당으로서의 격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 공천을 재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논평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의원을 앞세우고 5월 광주로 오라.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가급적 다른 정당의 공청에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난 주장을 해온 도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 후보 공천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는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 후보가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내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도 후보는 누구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지고 다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이 땅의 모든 민주개혁 세력에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도 후보는 자신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도 후보는 무엇을 사과했습니까? 그는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과문 어디에도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상식에 반한 주장으로 가슴을 후벼 파인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낀 분들을 향해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그 사과문 어디에서 진정성을 느낀 겁니까? 1980년으로부터 40여 년이 흘렀지만 광주에는 여전히 찬란한 5월에도 무거운 공기가 감돕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도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돌아오는 5월에 도의원을 앞세우고 광주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 5.18 정신 계승이 오롯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부디 반대하지 말고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기자 여러분께는 이미 릴리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으신 발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연 사회개혁 첫 단계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는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 보장의 기본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전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도 소득 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 세대와 연금 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과 미래 세대가 과도한 노년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30%대의 높은 보험료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필요 보험료율 계산을 보면 2093년의 국민연금 적립배율 1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5년 17.86%로 일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시의 17.86%의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을 부담으로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 세대의 책임을 키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 대체율 50% 인상안과 보험료율 13% 인상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험료율이 9%로 고정돼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연금 개혁을 첫 발을 뗀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연속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의무 납부 연령이나 수급 개시 연령 또한 기대 여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인 상향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 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1안과 2안의 기금 소진 예상 연도가 2062년, 2063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재정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 7천 명 중 납부 예외자가 306만 4천 명이고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88만 2천 명이었습니다. 가입자의 약 18%가량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 예외자나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인 사업자가 휴폐업이나 저소득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이후 연금 수급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두루누리 사업, 농업인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가 있지만 근로자나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 월액의 9%를 사용자와 나누어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 같은 지역 가입자는 9% 모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자영업자와 납부 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리누리 사업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출산 크레딧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이상 출산부터는 18개월씩을 추가로 인정하되 50개월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자녀 출산으로 발생한 경력 공백 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입니다. OECD 국가들은 자녀 1인당 최소 2년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독일은 3년, 스웨덴은 4년입니다. 양육 크레딧 도입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첫째 자녀 출산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 것에 더해서 양육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국민연금 양육 크레딧을 보탠 부모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었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 출산 크레딧 12개월에 양육 크레딧 36개월을 확대한 부모연금을 도입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공백 4년을 메워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와 군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을 1년으로, 실업 크레딧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을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현역 의원 8명 중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는 경선에서 전원 탈락했습니다. 저는 물론 후보에 오르지 못한 다른 의원들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드립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안철수 바람이 불 때도 민주당 옷을 입고 낙선했고, 삼수 끝에 민주당 옷을 입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호남지역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음 전당대회까지 광주시당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미력 하나마 민주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브리핑 한 건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를 빼돌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모른다고 잡았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 파문에 대해 제가 사안을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은 할 말 없으면 모르쇠입니까? 과거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 말했던 것은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선례를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호주 공영방송이 이종섭 도주대사의 입국을 보도하고 호주 교민들이 호주가 도피처냐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궤변으로 피의자 빼돌린 대통령을 방탄하는 여당 대표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힐 지경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번 도주대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핵심 피의자의 도피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출국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망사건의 재검토를 직접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재검토를 거부한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라고 말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리 못 본 척해도 수사 외압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종섭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수 특검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라면 도주 대사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성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후보에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상임 선대본부장 명의로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공문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운동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공문 발송은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오전에 서명으로 브리핑 냈던 거 싱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국민의힘에게 한강벨트는 땅 투기 벨트입니까? 장진영 후보에 대한 공천 처리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검증이 전무합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총선 공천까지 인사검증이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검증이 전무합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해서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총선 공천까지 인사검증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5.18 망언 도태우, 당선 축하 파티 박덕흠, 돈봉투 접대 정우택, 대통령 친분 발의 박성민, 강압수사 의혹 김재돈, 난교 예찬 장예찬, 땅 투기 귀재 아들 장진영 후보까지 가관입니다. 특히 장진영 후보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투기하는 바보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던데 말장난으로 때우려 하는 뻔뻔함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85세 부친에게 맹지에 가까운 디귿자 모양의 토지에 투자를 하라고 권했습니까? 결국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1년 반 만에 7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장진영 후보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1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1억 원은 푼돈입니까? 그 위험하고 복잡한 지주택 사업으로 억대의 이익을 얻었다면 바보가 아니라 투기의 귀재입니다. 당협위원장은 공직자도 아니다라는 변명 역시 뻔뻔합니다.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해명도 아닙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 낙마했던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도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강벨트를 땅 투기 벨트로 오염시키지 말고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오늘 정봉주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막말과 관련한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 후보로 확정된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 4일 정 후보는 한 유튜브에 나와 국민을 벌레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게 막말이냐라며 너스레를 떨며 잘못의 인지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 국민을, 유권자를 벌레로 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으며 심지어 불교 신도들을 향해서도 서슬퍼런 모습으로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라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히 막말 대장경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으로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퍼부어대는 섬뜩하고 천박한 정 후보의 막말과 욕설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 끔찍함입니다. 이런 막말꾼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은 너무 큽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정 후보의 천박한 언행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친명이라는 이유로 공천권까지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의 막말과 욕설의 전례로 막말꾼을 도저히 거를 수 없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부실 검증은 물론 막말꾼을 공천한 책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하며 거리낌 없이 욕설을 구사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내뱉은 말로 상처받은 국민께 먼저 사과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욕설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억까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를 부르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밑이 어두웠습니다. 서울 강북 을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2019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사태 관련 당의 반대 의견을 낸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의 욕설 가운데 겨우 거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입니다. 퍼부어대는 막말과 욕설이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정 후보의 발언은 2017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DMZ 발목 지뢰를 언급하면서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것이다.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목함줄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이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막말과 욕설로 가득한 정봉주 후보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봉주 후보는 과거의 유튜브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억까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막말은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